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마침내 올 시즌 K리그1 챔피언이 가려졌습니다. 울산이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마침내 한을 풀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향방도 사실상 결정이 났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강등 전쟁뿐입니다. K리그1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라운드보다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37라운드 리뷰 하는데 그 전에 저의 그 적중률에 대해서 살짝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좀 처참합니다. 안타깝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편집 실수로 이제 찬 기자가 울산 그래, 했는데 나 하나 맞았어. 여골킬까지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끔씩 단어가 땡땡 형 그래갖고 그 잔인하게 저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해야죠. 울산이 강원을 2대1로 꺾고 우승을 결정지은 바로 그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중간에 홍명보 감독이 라커룸 유명한 멘트를 남겼죠. 이게 팀이야. 네, 그걸로 인해서 많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번에 우승 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바로 리뷰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선수들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또 반대로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복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그 반복을 왜 반복이 계속되면 그거는 실력인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실력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뭐 말을 길게 하면은 뭐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나도 우승이라는 거는 뭐 국제대회나 이런 건 해봤지만 이렇게 리그 우승은 프로 축구 선수 신인으로 처음 들어가가지고 우승하고 한 번도 못했는데 정말로 우승컵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지금 17년 걸렸는데 우리 이제 한 게임 남았고 일주일 남았어. 이 기쁨은 금방 가. 시합 끝나면 시즌 끝나면 또 금방 가니까 일주일 안에 우리가 만끽하자고 울산에 가서. 오케이?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홍명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무려 17년의 기다림 끝에 K리그를 재패를 했습니다. 2005년 마지막 우승 멤버를 보면 뭐 이천수, 유경렬 이런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2호가 있었더라고요. 2호도 있었고요. 네. 정말 오래전 일이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준우승만 5번. 그래서 타팀 팬 사이에서 뭐 준산이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2013년 다 잡은 우승 놓쳤었고 최근 3년 연속 현대가 라이벌이죠. 전북에 우승컵을 내주는 아픔. 골 한 골 차로 뒤집힌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이번에 다 씻어냈습니다. 울산을 보면서 떠오르는 팀은 리버풀입니다. 숱한 준우승의 아픔을 딛고 지지난 시즌이었죠. EPL 출범 후 첫 우승을 따냈었잖아요. 울산도 리버풀처럼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리그는 우승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리그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승점 흐름을 보면 이번 우승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 전북과 승점을 비교해 보면 전북이 86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승점으로 우승을 했고 울산이 23점 모자란 63점이었습니다. 3위를 했죠. 그 23점이 2019년에 동률이 되고 2020년에 마이너스 3점, 지난해 마이너스 2점, 올해는 현재까지 이제 플러스 6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현대가 더비에서 첫 경기에서 이기고 마지막 현대가 더비를 잡는 늘 역전을 허용하던 흐름을 끊었다는 점도 우승 못지않은 성과인 것 같고요. 홍명보 감독은 뭐 10년 주기설이 나오더라고요. 네. 1992년에 뭐 MVP 신인상, 그리고 2002년에 한일 월드컵,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그리고 2022년에 지금 울산을 리그 우승으로 만들었는데요. 많은 팬분들이 2032년에 그러면 뭐 할 거냐, 뭐 우주를 정복해야 되냐, 뭐 대권에 도전해야 되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본인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를 보면 초반부터 후반 초반까지는 불안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울산이 때린 슈팅이 이제 유상훈 골키퍼 이날 정말 활약이 좋았는데 맞습니다. 잘 막혔고요. 골대 강타하는 찬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에 정승용이 이제 페널티를 얻어냈고 그것을 김대원이 후반 20분이었죠. 성공을 시키면서 불안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때 홍명보 감독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바코를 빼고 마틴 아담을 투입한 건데요. 공격의 거의 본체라고 그렇죠. 바코를 빼고 정말 승부수입니다. 지난 현대가 더비에서는 김태환을 뺀 그 선택 못지않게 파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주요했습니다. 29분 아담의 백헤더를 엄원상이 감각적인 발리로 연결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40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김기의 헤더를 문전 앞에서 아담이 탱크처럼 밀어 넣었습니다. 마틴 아담은 여름에 이제 입단을 해서 9골 3도움. 개인적으로는 아마 K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여름 이적 시장 영입 선수 중에 가히 최고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맨유의 부패가 1월 최고 영입 같은. 그렇죠. 이날 KOM으로도 꼽고 싶습니다. 엄원상은 올해 영입으로 울산에 꼽고 싶습니다. 부상으로 9월 한 달을 좀 날렸었는데 8월 7일 전북전 이후 첫 득점이 우승을 확정한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입단 당시에는 이제 비싼 이적료다 뭐 이런 우려가 있던 건 사실인데요. 12골 6도움으로 직접 대답을 했고요. 김영권 그리고 이규성 올해 처음으로 활약한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투자가 우승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프런트가 일군 성과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강원은 울산과의 천적 관계 10년 무승 징크스를 결국 깨지 못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이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무패패. 3년 만에 이제 파이널 A 그룹에 진출하긴 했지만 그 뒤로는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최종전에서 유일한 목표는 5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과 수원 FC의 수원 더비입니다. 수원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원의 필승 의지가 만들어낸 완승이었다. 의지라는 단어로 이날 모든 결과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기록 보면 명확합니다. 수비 쪽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인터셉트가 경기당 평균 30개 최하이거든요. 이날은 36개였습니다. 경기당 차단 평균 17개인데 이날은 23개였어요. 불나간 평균 20개였는데 31개였고요. 획득은 평균이 49개인데 이날 무려 73개를 했습니다. 획득이 좀 눈에 띄네요. 획득을 이렇게 했다는 거 얼마나 수원 선수들이 치열하게 압박하고 싸우고 따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징계에서 돌아온 오현규, 이종성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수원은 최근 재미를 보고 있는 4-4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초반부터 엄청난 압박으로 수원FC를 흔들었는데요. 과연 저 압박이 후반까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프레싱을 걸었고 결국 초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기에 전반 25분 이른 시간 선제골까지 터지면서 분위기를 완벽히 잡는데요. 그래서 누구였냐? 돌아온 이종성이었습니다. 헤더가 떨어진 것을 문전 앞에 있던 이종성이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이종성 2018년 9월 이후 무려 19개월 만에 K리그에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날 저는 KUM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종성 복귀 후에 눈에 띄게 중원의 안정감을 찾았는데 과거 이제 한석정 선수가 복귀할 같은 그쵸.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이날도 수비 쪽에서 팀 내 가장 많은 13개의 획득과 5개의 블락, 2개의 전사 같은 수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공격 쪽에서 팀 내 가장 많은 패스 성공시키면서 전개면에서도 사실 이종성 선수가 이 막 롱패스 부정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점이 좀 있었잖아요. 예년과 다르게 인상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이 4-4-2 체제 안에서는 이 중원 숫자 부족이 약점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전개와 수비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종성 2인분에 가까운 활약 펼쳐진 이 약점 메웠고 게다가 이날 또 파트너 정승원까지 빠진 상황이었지만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수원은 강한 압박과 단단한 수비로 뒤를 잘 지키고 기회가 되면 빠른 역습에 나서 마무리까지 짚고 오는 플레이가 잘 됐는데요. 이날 무려 16개의 슈팅 날렸거든요. 역시 마무리가 됐다는 거. 앞선에 선 오영규, 안병준 투톱의 힘이 컸습니다. 두 선수 나란히 이날 5개의 슈팅을 날렸고요. 나란히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오영규 후반 4분 명준지의 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다시 리바운드 볼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안병준은 경기 막판 강현묵의 패스를 왼발로 마무리하면서 경기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영규 시즌 13호 골, 안병준 2경기 연속골의 쾌조를 보였고요. 수원은 이날 승리로 희박해 보였던 플레이오프권 탈출이 이제 가시권에 왔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이날 김도현 감독이 프로의식이 결정됐다는 아주 이례적인 혹평을 할 정도로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날 수원FC 이전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확실히 주전과 백업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승우 득점왕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자유도를 높였는데 전체적으로 후방 지원이 약하고 앞선 움직임도 아쉽다 보니까 이승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오히려 좀 밸런스가 깨지는 모습
보였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김천의 경기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네, 예전에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이제 토트넘을 향해서 했던 말 지금도 종종 회자되는데요. 바로 해리 케인의 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원맨 팀을 강조하고자 했던 표현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만약에 대구 경기를 볼 일이 있으면 아마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세징야의 팀이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세징야가 대구고 대구가 세징야입니다. 대구를 아챔권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가 바로 세징야고 올해 들어서 이제 역대급 부진에 빠졌잖아요. 그런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낸 선수도 바로 세징야입니다. 이번 리뷰에는 그냥 세징야 얘기만 끝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징야가 최근 2, 3년 동안 이제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네,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에도 한 달간 결장할 정도로 그런 어떤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부상의 사타구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감독 교체까지 되고 이제 강등 위기까지 빠진 9월에 돌아와서 최근 6경기에서 6골입니다. 경기당 한 골씩 넣었고요. 세징야 골을 뜯어보면 선제골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끌려가는 상황에서 넣은 동점골 내지는 동점 상황에서 터뜨린 결승골이었습니다. 이 클러치는요. 네, 이번 김천전 보십시오. 이제 후반 14분에 김한길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한데 이제 6분 만이 20분 세징야가 골을 되갚아주죠. 굴절 샷이긴 했지만 그 전에 제카와의 패스를 주고받는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이 골로 대구는 결국 1대1 무승부를 했고요. 결국 최종전 남겨두고 강등 피오인 12 수원과의 승점차를 4점으로 벌리면서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세징야가 득점포를 가동한 9월 13일 제주전부터 16일 김천전까지 대구는 6경기에서 4연승 포함 4승 2무 승점을 14점이나 따내는 정말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김천은 이날 무조건 승리해야 다이렉트 잔류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강등 플레이오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날은 김태환 감독이 대놓고 권창훈에게 이제 풀타임 기회를 줬는데 끝내 또다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천은 이제 2부 리그 팀과의 승강 피오를 준비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펼쳐진 제주와 전북전입니다. 2대1로 전북이 승리했습니다. 울산의 우승을 확인한 후 치렀던 경기입니다. 그렇죠? 전북 입장에서는 김상식 감독의 경기전 말처럼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지만 기어코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전북이 역시 전북이다라는 힘이 있는 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는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를 올렸는데 최근 5경기 1승 4패라는 부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북은 바로 조규성이 다시 한번 3번 라인에 복귀를 했고요. 부상으로 빠진 백승호, 송범근 자리에 김진규, 이범수가 들어갔습니다. 제주는 득점왕 2연패를 노리는 주민규가 제르소, 서진수와 3톱을 이뤘고 허리지는 최영준, 이창민, 김봉수가 이뤘습니다. 슈팅 숫자 19대 14가 말해주듯 양팀 모두 치고받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역시 득점왕 경쟁하는 스트라이커 조규성과 주민규가 포진한 양팀인 만큼 두 선수에게 기회가 여러 차례 쏠렸습니다. 기록 보니까 조규성 무려 8개의 슈팅, 4개의 유효 슈팅 날렸고요. 주민규도 6개의 슈팅, 3개의 유효 슈팅을 날렸습니다. 아쉽게도 골문으로 들어간 것은 조규성 하나, 주민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조규성 경우는 이 결정적인 찬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움직임 면에서는 좋았거든요. 네, 문제는 불독 마무리가 안 되면서 강제로 득점왕 멀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민규도 이날은 특유의 마무리 능력이 잘 안 나왔던 경기. 어쨌든 조규성은 전반 36분 바로의 멋진 침투 후 밀어준 볼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시즌 15골을 넣었고요. 주민규는 후반 42분 이창민이 멋진 페인트 후 올려준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넣으면서 17호 골. 조규성과의 격차를 다시 2골로 벌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팀 두 팀 합쳐 33개의 슈팅을 날릴 정도로 난타전을 펼쳤지만 경기 후 남기일 감독이 말한 대로 이 결정력에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슈팅 수에서 뒤졌지만 유효 슈팅 수에서는 전북이 7대9로 앞섰거든요. 전북 후반 8분 김진규의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북과 제주는 막판 결정적인 기회를 주고받았지만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전북은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김진수, 맹성웅이 복귀전을 치른 것이 이날 또 다른 수확이 될 것 같고 제주는 이날 목표로 했던 아챔 진출에 실패가 확정이 되면서 다소 아쉬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 성남전 성남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충격패. 서울로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수원이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이 2점 차로 추격을 당한 상태였고요. 대구가 비기면서 잔류를 확정한 사실을 알고서 경기에 투입됐습니다. 수원과 대구는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서울에도 그런 멘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선수들의 태도, 헌신을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일부 잔류를 확정하기 위해선 뭐 무조건 박살낸다. 이것보다는 패하면 어쩌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전술적인 역량보다는 멘털 싸움에서 좀 밀렸다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강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성남은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 선수들에게는 칭찬 한마디를 던지고 싶습니다. 경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김영광의 선방으로 대표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은 전반에 고강민과 나상호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요. 연속해서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일리첸코의 헤더는 오프사이드 반칙에 의해서 골 취소가 됐습니다. 성남 수비수들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는 전반보다 점유율도 높이고 더 좋은 찬스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남 골문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김영광이 있었습니다. 네, 후반 23분 나상호의 노마크 헤더를 선방한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선방 하나가 왜 중요했냐? 서울 선수들은 남은 시간을 확인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성남은 확실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축구가 참 묘한 게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런 선방 이후로는 성남에게도 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는 김주성의 핸드볼에 따른 페널티였고요. 뮬리치가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후반 3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작 후 80분 만에 첫 골이 나온 건데 성남으로서 남은 10여 분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반대로 서울로서는 남은 10여 분 동안 한 골 내지는 두 골 넣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루첸코 나상호까지 선발 투입한 이후에는 반전 카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서울 선수들 중에 폼이 가장 좋은 김신진이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감각적인 힐킥으로 득점을 노렸는데요. 이제 영상 제목에 나와 있듯이 김영광이 들어가는 공을 그냥 끄집어냈습니다. 골라인 넘어서 들어갈 뻔한 공을 선방을 하면서 김영광의 동체 시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당연히도 이날 KOM은 김영광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저랑 동갑인 선수인데 은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성남은 8경기 만에 무실점, 8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면서 강등으로 상처받은 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랬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승리는 이제 다음 시즌에도 팬들이 성남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서울은 잔류 싸움을 최종전까지 끌고 가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천 포항전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확정짓는 3위를 위한 포항과 인천의 승부는 말씀해 주신 대로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무승부로 포항 사실상 3위를 확정지었고요. 그러면서 2시즌 만에 아챔 복귀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5, 6위 팀 제주와 강원이 패하면서 인천은 4위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FA컵 전북이 우승을 차지할 경우 창단 후 처음으로 아챔에 나갈 수 있는 위치까지 자리를 하게 됐고요. 홈팀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3골을 만들어낸 김보섭, 김민식, 홍시우 3톱을 재가동했고요. 이명주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델브리치도 누적 경고에서 돌아왔고요. 네. 포항은 박승욱이 학창래 파트너로 중앙수비에 나섰고 심상민, 임상엽이 새롭게 왼쪽 라인을 꾸렸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은 포항의 페이스, 언제나 그랬듯이 올 시즌 포항이 전반 경기에서 밀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전반 포항은 좋잖아요. 네. 점유율 66대34, 슈팅수 5대2로 앞섰죠. 임상엽의 왼쪽이 살아나면서 인천을 공략했지만 결정적인 기회까지는 가져가지 못했고요. 오히려 인천이 만만치 않았는데 역습 위주로 경기에 나섰는데 홍슈의 돌파로 활로를 찾았고요. 전반 45분 오재석의 슈팅 같은 좋은 기회도 만들어냅니다. 후반 경기가 불이 붙습니다. 인천은 김도혁, 포항은 완델선을 투입해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포항이 먼저 성과를 얻습니다. 후반 17분 허용준의 패스를 받은 완델손이 멋진 퍼스트 터치 후에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6월 강원전 이후 딱 4개월 만에 득점포 가동에 성공을 했고요. 포항의 리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33분 김보섭이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홍시우, 김도혁으로 이어지는 슈팅을 김보섭이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양팀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 이어졌지만 끝내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포항에서는 후방을 든든히 지켜준 하창래가 단연 빛났습니다. 하창래 전역 확실한 존재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 팀 내 최단 8개의 공중볼 경합 성공, 7개의 인터셉트, 8개의 차단, 10개의 블락, 거의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인천에서는 김보섭 올해 윙백, 윙어,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다가 최근 중앙 공격수로 뛰는데 이 공간이 넓으니까 특유의 스피드가 더욱 살고 있거든요. 네. 사실 골만 아쉬운 선수였는데 이날은 득점까지 가동했습니다. 하창래와 김보섭을 이날의 KOM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7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최종전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